안녕하세요. 이충인입니다. 오늘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방금 알았는데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싶으면 이렇게 화면 보였다가 다시 안 보여주고 싶으면 안 보였다가 이걸 실시간으로 할 수 있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너무 이 정도로 하면 잘,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안 밝을 수가 있네요. 오늘은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20살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대 때는 정말 왜 이렇게 내 삶은 불안정할까? 라는 말만 하면서 10년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곡시키고 과거를 미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닥 탐탁치 않았는데 저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좋아하고 이제 막 무언가를 꾸미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그냥 마음속에서 저절로 20대가 그렇게 좋았네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저희 삶이 너무 그립고 이제 참 아련하기는 하지만 저희 20대가 결코 후회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서툴었고 20대의 절반은 괴로움에 훨씬 더 가까운 순간들이었고 20대 중후반에는 그나마 좀 희망찬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설령 초반에 그 괴로운 기억이 여전히 미화되지 않고 괴로움으로 맛보아진다 하더라도 그때 경험했던 그 모든 삶의 다양한 면들이 결국에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뭐 지금의 저가 그때 못지않게 그지이지만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근데 그거과는 별개로 마음과 저의 어떤 참 풍족한 것 같아요. 참 경제적인 어떤 그런 웨alth를 뭐라고 해야 되죠? 경제적인 어떤 윤택함? 넉넉함?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 가지 삶의 영역 중에 극히 일부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없으면은 기둥이 무너져 내릴 만큼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기둥이 한 10개는 더 있다는 거, 그거를 가면 갈수록 저는 깨닫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지는 확실한지 못하지만 돈과 어떤 그것과 관련된 뭐 내 집 마련, 뭐 자동차, 뭐 회사, 직급, 연봉 이런 게 뭐 결국에 다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뭐 경제적 능력과 관련된 건데 뭐 노후 대비 적금, 뭐 코인, 주식 뭐가 됐든 간에 다 같은 얘기거든요.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는 그것에 조금
미흡하지만 그 미흡한 만큼 저도 삶의 불편함이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개의 기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요즘 너무너무 맛보고 있어요. 뭐 가장 좋은 예로 건강이겠죠. 돈 아무리 만나봤자 건강이 없다거나 젊음이 없다거나, 내가 뭐 90살이다, 그리고 다리 두 짝이 없다, 뭐 폐는 숨 쉴 때마다 아프다, 뭐 암에 걸리니 많이 맨날 CT 찍고 있다,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아도 그게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 얼마나 불안하고 참 그걸 가진 사람이 부럽고 그럴 만한 상황인지는 뭐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 사실인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돈 아니면 건강 뭐 이 정도까지밖에 또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건강하더라도, 물론 좀 전에 저희 예시는 이제 90살이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20대 때부터 좀 건강이 안 좋은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건강이라는 요소잖아요. 근데 건강해, 돈도 있어, 근데 시간이 없어. 너무 늙어서 시간이 없거나 죽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늙지도 않았는데 무언가를 하느라, 나를 혹사시키느라, 뭐가 어쨌든지 간에 시간이 없다. 혹은 시간이 있는데도 마음에 여유가 없다. 그것 또한 그렇게 윤택한 삶이라고 보긴 어렵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사람마다 뭐 또 쫓는 건 다르겠지만, 저는 부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좋은 집, 좋은 차 타면 좋을 것 같아요. 노후 걱정 안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없어도 살 수 있는, 없어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없어도 실제로는 더 크게 중요한 것들을 잃지 않는 그런 지혜 정도는 갖출 수 있는,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시간도 좀 있다, 돈도 있다, 건강도 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추상적이라서 그렇지, 진짜 압도적으로 소중한 거잖아요. 마음이 허하고 막 괜히 저녁에 뭐 술 땡기고 어디 누군가 가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든, 뭐 이성을 만나든, 뭐 깊은 관계를 원하든 얕은 관계를 원하든 다 이 사람과 관련된 거거든. 내가 하루 종일 10년 동안 AI랑 살아가면은 되게 힘든 일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 친구로부터 정말 소중한 쟤는 진짜 나를 아껴준다, 와 쟤만큼은 내가 인정한다, 뭐 이런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이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아이를 엄청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어른을 엄청 사랑할 수도 있고,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비록 오글거려서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런 맥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20살. 그래서 20대 전반을 쭉 살아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의식적으로 분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참 20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2007년 7월에 영국의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영국은 한국보다 약 한 학기 정도 일찍 학기가 시작을 하고 끝나기 때문에 7월에 졸업을 하고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 당장 귀국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그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그리고 새로 태어난 동생이 이제 있었어요, 영국에서. 그때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13살쯤이었습니다. 그때 뭐 저번에 뭐 대법원 걸어가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집을 나가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그 해외에서 외국인 아이가 합법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안전한 쉘터를 얻기 위해서 뜬금없는 그 음악학교에 가게 돼버렸는데 그 학교가 이제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비로소 안전한 쉘터를 찾았죠. 그 아버지가 런던으로 한번 이사를 가셨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좀 벗어나고, 아버지는 원래 그때 한국에 돌아가시려고 하셨는데 뭐 어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국으로 가는 거를 접고 런던에서, 원래 시골에 살았거든요. 그 포리스트로라는 마을. 근데 런던 외곽에 한 1, 2년을 더 살았어요. 뭐 그 이유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떠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아버지가 기숙사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 완벽한 독립이라고 하기에는 심적으로 아직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그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도 얼마나 저를 그 잘 숨겨주고, 이게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건 아니었지만 참, 아버지 오시면 이제 아버지 왔다 라고 미리 누가 그 알려주기도 하고, 또 제가 자연스럽게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저의 관심사라던가 저의 어떤 그런 취미라던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오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랄까, 제가 즐기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엎드려서 일본식 만화 영화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쳐요. 근데 저번에 말했던 아버지가 소위 따르셨던 이게 무슨 종교도 아니고 근데 정말 종교처럼 따르셨던 그 발도르프 교육을 아버지는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뭐 이런 날카로운 선들을 그리다니 뭐 이런 쪽으로 막 되게 이상한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림도 하나도 마음껏 못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케아 카탈로그, 제가 이케아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이케아 카탈로그가 이제 기숙사 방이 널브러져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 막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참 심적으로 감금된 상황과 비슷한, 정말 답답하고 정말 괴롭고, 뭐가 그렇게 괴로웠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게 성질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저는 참 속상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같이 방에 룸메이트들이라든가 누구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다 야 이거 충인이 거니? 이러면 아니요 이건 제 건데요 뭐 하고, 별건 아니지만 다 좀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비록 1, 2년 아버지가 런던에 있으셨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독립 생활을 했죠. 그 영국의 그 방학들, 하프텀, 뭐 이렇게 메인 방학, 뭐 부 방학 이런 때도 런던에 계실 때는 런던 집에 가긴 했어요. 그때도 참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께서 또 뭐 하시는 그거의 연장선으로 새어머니의 그거였나? 하여튼 스웨덴을 또 갔었어요. 그래서 일부 방학은 한두 번은 또 스웨덴을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스웨덴이라는 나라를 경험한 것은 참 좋은 일이었지만, 아, 그, 아, 감히 지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참 심적으로 감금당했다라고 표현하기가 참 좋을 만큼, 뭐, 아버지 군대도 이런 말 지금 하면 아버지께서도 요즘 이제 노쇠하셔서 제가 돌봐드려야 되는 나이가 되셔서 심적으로 혹시라도 보신다면은 속상하시겠지만 그땐 참 말도 안 되는 짓들 많이 하셨어요. 본인은 군대 제대로 안 갔다 왔거든요. 근데 뭐 내 정신머리가 썩었다면서 뭐 찬물 그 스웨덴 그 영하 온도에 찬물에 애를 밖에서 타이머 재면서 3분 안에 샤워하고 씻고 나가라고. 3분 안에 씻고 나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그거 엎어엎어 막 씻고 나면은 또 새벽 6시에 그 눈을 밟고 어디 무슨 강행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막 몇십 분 동안 돌아다니다 오고, 또 방 안에서는 뭐 그때 휴대폰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어요, 있어도 근처도 못 가게 했거든요. 그냥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도 못 듣게 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 하게, 그리고 싶은 거 못 그리게, 쓰고 싶은 건 못 쓰게, 뭐 뭐 그냥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스웨덴을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참 괴롭습니다. 괴롭다고 표현하는 게 안타까울 만큼 스웨덴이 참 아름다웠을 텐데, 그 몇 주, 몇 달 동안 더 해맑게 세상을 둘러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찍혀진 제 얼굴들을 보면은 진짜 특급 썩어 있어요. 어, 그러다가 아버지는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드디어. 그게 한 고 1, 2쯤이에요. 아버지께 한국으로 완전히 가셨고, 그때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멘탈을 좀 정비를 할 수가 있었고, 그 멘탈을 정비를 하면서 나 이제 1, 2년 뒤에 졸업을 하네, 한국에 가야겠다, 뭐 이런 저번 비디오에 했던 그런 이제 생각도 좀 구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한국에 가게 됐어요. 졸업을 했어요. 그 한국에 가서 설령 대학에 붙어서 또 자취를 한다고 한들 그 사이 기간, 그 몇 개월 동안은 갈 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일단 한국에 돌아간다는 점, 그리고 뭐 한다는 점, 뭐 그때 나름대로 뭐 이렇게 아버지께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또 아버지를 내가 싫어해서 첼로 하고 싶다고 뻥치고 이 학교에 들어왔다는 점,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버지한테 장문의 이 글을 썼습니다. 예. 뭐 A4 용지 한 3장은 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머물게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그 팩스가 하나 딱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그때를 떠올리는데 갑갑하네요, 마음이. 네, 갑갑하네요. 충분히 지금 보면, 지금 37 먹어서 저보다 30살 많은 아버지를 보면은, 또 최근에 아버지랑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참 아버지 나름대로 그 연약함이 많구나, 부족함이 많구나. 그러니까 고충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 또 만족한, 하여튼 나름대로의 뭔가 또 제가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게 참 많은 분인 것 같은데, 저의 중고등학생 때 이후로 아버지한테는 마음의 문을
잔인하리만큼 이제 닫았죠. 심지어 그렇게 잔인하리만큼 닫았다는 그 사실을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셨어요. 너무 둔해서. 그게 얼마나 요즘은 그게 불쌍한지 몰라요. 최근에 물어봤더니 몰랐대요. 자기 뭘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모르는데, 내 주변 친구들, 선생님들, 친척들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에 되게 서투시고, 참, 뭐 말하다가 갑자기 좀 착잡한 마음이 갑자기 드네요.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이제 부산에 머물고 계셨고, 그때 부산에 센텀시티라는 곳이 새로 생겼어요. 지금 센텀시티는 뭐 나름, 뭐 부산 사람들한테는 뭐 덜 두말할 것도 없고, 부산 타지에 있으신 분들도 이제 부산 아시는 분들은 센텀시티가 어디 있는지 당연히 알 만한 곳이 됐는데, 그때는 신세계 백화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제 막 아파트 한두 단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언제 거기에 그만큼의 나름대로 뭐랄까요? 하여튼 그때는 상상이 잘 안 됐겠죠, 사람들한테. 그래서 집값이 엄청 쌌나 봐요. 센텀파크라고 한 동당 50층 넘는 50층,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초고층 아파트였던 단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지금은 서울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수억짜리 아파트라서 비싼 아파트일 거예요. 저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때는 이제 입주도 안 된다, 분양도 안 된다, 이 땅은 그대로 흙더미로 남아 있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가 뭐 전세로도 뭐 엄청나게 만만한 뭐 그런 곳이었나 봐요. 1, 2억밖에 안, 매매로도 1, 2억밖에 안 한다나? 모르겠어요. 뭐 그랬을 거예요. 엄청나죠? 네. 하여튼 거기가 싸기 때문에 부모님 거기 살고 계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웃긴데, 그럴 만한 곳이 지금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만만돌이였기 때문에 전세로 뭐 전세 몇 천만 원으로 이제 살 수 있었던 뭐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진짜 이야기가 여기 튀고 저기 튀고 참 다이나믹하네요. 네.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서울대학 입시하다가 저는 제일국민 특별전형으로 들어갔어요. 제일국민 특별전형은 이제 특별전형 하는 애들끼리 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거고, 홍대, 제가 이걸 말했나요? 거기까지 말했죠. 다른 학교는 어차피 다 안 됐고 서류의 조건이 까다로워서 제가 할 수가 없었고, 홍대에서는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고, 나중에는 그 서류적인 자격은 괜찮았어요. 홍대에만 유일하게 괜찮았는데, 자체적으로 무슨 시험 같은 걸 봐요. 영어 시험, 뭐 토익 수준의 영어 시험이랑 뭐 면접이랑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 한 100 몇십 명 되는 친구들이 특정 과에 특정 자리 뭐 한 6명 뽑는다. 그럼 그거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서로 그냥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의 난이도는 결코 어렵지 않았어요. 어차피 토익 수준의 영어 시험을 제일국민 애들끼리 보면은 그건 뭐 깔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의의가 있고, 결국에는 면접 보면서 그냥 면접에서 떨어지니 많이 뭐 이런 거죠. 이 학교에 왜 와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떨어졌어요. 저는 거기 말고는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간 멘붕이 왔죠. 그때 당시에 또 건강이 좀 안 좋은 군데가 한두 군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좀 힘들었고, 학교도 떨어지는 게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당연히 그게 당연한 건데, 제가 붙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중학교에 이어서 그때까지도 구름 위에 방방신이 있다고
믿을 수는 없었지만 또 이제 붙들 게 없으니까 또 막 기도했습니다. 예. 홍대 가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말해도 어이없는데 무슨 재국민 특별전에 그 되도 않는 시험이 정시랑 수시라는 이름으로 그 다를 게 없거든요. 뭐 한국에서는 뭐 수능을 보고 뭐 내신을 어떻게 하고 이게 이 체계가 다르잖아요. 이 구분이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똑같은 시험을 정시 수시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탈락자들도. 저는 지금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 기억이 왜곡됐는지 이렇게 의심이 가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세컨 기회가 생겨졌어요. 그걸 봤더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도 빈 깡통처럼 들어갔는데 대학교도 빈 깡통처럼 들어갔죠. 아니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또 제 주변에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너만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제가 갈 수 없는 학교를 들어가서 저는 압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겸손하지 않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제가 뭐 공부를 잘했습니까? 뭘 노력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예, 피 터지게 코피 흘리면서 공부해가지고 그런 학교를 이제 못 가신 분들한테는 늘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저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홍대에 들어갈 때 고민을 했던 게 무슨 과에 들어갈까? 저는 기본적으로 가구에 관심이 많았고, 가구에 왜 언제부터 관심이 많았냐? 가구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초등학생 때 아직 한국에서 엄마랑 살고 있을 때 해운대에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였어요. 참 평수가 작았습니다. 그게 10몇 평이었는지 20평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그 거실도 정말 작은 그런 아파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 방이 하나 남짓밖에 없었던 걸로 생각을 들고, 그거는 이제 안방이었어요. 엄마랑 저랑 이제 자는 방이었고, 대부분은 이제 거실에서 생활을 했죠. 거실도 그냥 방만한 크기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애초에 이제 뭐 설령 큰 집에 사셨더라도 그러셨을 텐데, 방과 거실에 구분이나 이런 게 없고, 이 배치 같은 것도 전형적인 아파트에 그런 거를 뭐 별로 따르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실에 뭐 영화 포스터랑 막 책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막 너저분하게 있었는데, 하루는 엄마가 낮에 자고 있었어요. 글쎄요, 제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을 건데, 근데 그때 그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그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게 벽돌이었나? 뭐 집에 벽돌이 있었는지 혹은 뭐 두꺼운 책들이었는지 이제 딱딱딱딱 쌓고 그 위에 널빤지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드 같은 걸 놓고 또 딱딱딱 쌓고 또 보드 같은 걸 놓았어요. 그렇게 한 2단 정도를 놓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널브러져 있는 책들을 책장처럼 수납을 했거든요. 이제는 희미해진 기억인데 아마 그때 제가 우와, 가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참 많은 순간들의 가구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유치원생 때 그 맨 처음에 집놀이 하던 그 곳, 그 처음에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 곳이랑 그냥 삶의 모든 부분들에서 가구는 다 기억에 남네요. 지금 보니까 영국 기숙사에 있었던 그 침대, 책상, 교실에 있었던 책상, 의자, 뭐 누구 선생님, 누구 친구 집에 있었던 무엇, 조명, 뭐 전부 다 그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게
가구가 관심 있어서 기억이 나는 건지, 혹은 그 아늑한 공간과 분위기가 좋았던 건지, 혹은 그 모든 것이겠네요. 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뭐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구든 인테리어든 그것을 포괄하는 과가 건축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수포자였기 때문에 건축 같은 거 하면 이제 수학 잘해야 되는 줄 알고 겁먹었는데 보니까 별로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럭키하게도 특권이죠. 그 대학에서 그렇게 과까지 정할 수 있었다는 거는 특권인데, 감사하게 이제 정할 수가 있었고 건축학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08년 3월 이제 홍대 건축학과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든 기억인데도 그 뒤로도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참 상징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이충인이 만들어지는 제 첫 시작 같은 느낌? 그 홍대 건축, 그냥 홍대 간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서 내가 이제 드디어 한국 사람이 되는구나. 말이 좀 웃긴데. 그리고, 뭐, 미지의 학문, 좀 이렇게,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절실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고2 때도, 고3 때도, 기회만 되면은 그 앞에 얼쩡대면서 내가 여기서 거닐 수 있을까? 내가 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상상들을 했던 곳인데 거기에 내가 정말 학생 신분으로 갈 수가 있다니 이런 생각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수중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 100만 원을 그 100만 원도 아마 할머니께서 주셨을 거예요. 그게 세뱃돈도 좀 포함하고 뭐 이것도 포함하고 저것도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었던 돈이었는지 뭐 어떤 돈이었는지 그때 당시에 이제 100만 원이면은 결국 작은 그걸 한 번에 용돈을 주시면 그 할머니께서 부자는 아니시고 뭐 어쨌든 뭐 그 1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얼마나 경제관념이 없었냐면은 그냥 100만 원만 있으면 서울에서 일단 살고 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무런 계산이 안 돼 있던 상태죠. 그때 고시원 뭐 원룸은 보증금 이런 게 필요하니까 꿈도 못 꾸고 기숙사 못 들어가고 기숙사 왜 못 들어갔더라? 못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그 4인 1실 기숙사가 메인이라서 사실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고시원이 많던 시기였어서 이제 고시원은 보증금도 한 달치 그 월급이 아니라 월세밖에 안 되는데 그때도 월세가 35만 원이었어요. 35만 원에 눌러붙은 밥이랑 공짜 라면에 김, 그 다음에 엄청 알 작은 계란 이렇게 제공을 했었죠. 홍대 큰 도로변에 있는 허브 고시텔이라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도 있더라고요. 썩어 빠진 곳이었습니다. 하여튼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면 되겠지. 아니 고시원에 들어가서 35만원 보증금 내고 35만원 그 월세를 내면 그러면은 2달만 살아도 식비 하나도 안 쓰고도 돈이 다 날라가는 건데 그땐 왜 그런 계산을 못했는지 그냥 너무 들떴어요. 내가 드디어 모든 걸 청산을 하고 영국 청산하고 뭐 부모 뭐 다 가족 다 청산하고 하기 싫었던 첼로 다 청산하고 하여튼 나는 새 삶이다. 그냥 이 생각으로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참 아니 건축가를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제도판도 사야 되고, 무슨 뭐 화통도 사야 되고, 뭐 제도 그런 것도 사야 되고, 심지어 조금 있으니까 뭐 노트북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 하여튼 막 도구도 막 필요한 거예요.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들어가는 것들도 막 필요하고, 그 다 돈 있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이제 대학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또 술을 마셔야 돼요. 그 저는 뭐 돈이 없어서도 술 못 마셨고 건강도 안 좋아서 술 못 마셨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이제 안 마시거나 못 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랑 초반에 친해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약간 약간 네, 조금 외롭게 다녔었습니다. 학교를. 아예 초반에 애들이 좀 착해가지고 그런 저도 좀 챙겨주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끼고 싶은 그런 모임에 제가 적극적으로 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딱 됐는데 얼마나 자기의 외모가 신경이 쓰이고 또 얼마나 뭐 예쁜 바지, 그 남들이 다 입는 유행하는 어떤 패션 아이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애들끼리 뭐 찜질방 가자면 찜질방도 갈 거고 뭐 애들끼리 뭐 이번 주 주말에 롯데월드 가자면 나도 롯데월드 한번 가보고 싶고 이런데 뭘 하나를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못 하는 걸 떠나서 밥을 잘 못 먹었어요. 당연하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은 아침에도 막 편의점에서 뭐 커피 같은 것도 사 먹고 뭐 심지어 스타벅스 그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3천 몇백 원인가 그랬거든요. 엄청 비싼 거였어요 그때도. 말도 안 되는 그때 아메리카노 맛을 몰라가지고 어차피 먹진 않았지만 뭐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밥도 이제 하루에 한 끼 겨우 때우고 아침에도 배가 참 저는 아침 식사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뭐 편의점에서 한 1,000원짜리 커피 먹는 것도 그러니까 기호식품으로서 커피가 니까 배고프니까 이제 달달한 그런 걸 이제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엄청 서러웠어요. 아니 애들은 도대체 얼마가 있길래 이렇게 그 멀쩡한 옷을 입고 멀쩡한 신발을 신고 또 밥을 저렇게 세 끼를 다 먹고 저렇게 세 끼를 다 먹으려면 얼마가 애초에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식비에만 국한된 건데 그게 아니 한 학기가 3개월이 넘나? 하여튼 그런데 그것 동안 다 하면은 도대체 내가 한 학기 동안 생활비로 들어가야 돈 얼마지? 뭐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인 돈이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학교 생활도 학업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다행히 홍대는 건축 설계라는 수업이 압도적으로 큰 학교예요. 학점이 보통 교양 2학점, 전공 3학점 이렇게 분포가 된다면은 홍대 건축의 건축 설계라는 이 무지막지한 과목은 6학점짜리인데다가 6학점짜리에 비해서 시수도 엄청 많이 할애를 해야 돼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을 듣고 한 개 수업당 6시간씩이니까 수업 자체만으로도 12시간이고 그게 이제 사실 수업의 경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수업 전부터 과제를 하고 수업 끝나고도 뭐 시간을 쓰고 이런 거 다 치면은 그냥 건축 설계 수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학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 애들도 이제 처음부터 배우는 그런 과목은 저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교의 아카데믹한 이 수준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특정 과목들은 아예 못 따라가서 그건 다 F고 가뜩이나 배고프고 외롭고 서럽고 이런데 뭐 그것까지 따라가려고 하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붙이고 대신 건축 설계가 메인인 건 알겠는데 건축 설계가 제일 할 만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게다가 1학년 때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제도판에서 이제 선긋기 연습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때까지 지내왔던 삶에서는 그런 거는 한국인 애들보다 훨씬 유리했죠. 네, 오히려 조금 더 하나라도 더 창의적으로 하나라도 더 정성스럽게 뭔가 시각적인 아웃풋을 낼 수는 있었고 이거다 하면서 이제 욕심을 많이 부렸죠. 근데 나는 이것만큼은 A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욕심 부리다가 그 중요한 마감을 못했네.
그래서 마감이 이 현실적으로 이게 이 마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결국에는 차차 터득을 하는 거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압도적으로 달리다가 압도적인 결과물을 눈을 코앞에 댔는데 이게 마감이 안 될 것 같아서 밤을 3일 연속으로 밤을 샜어요. 그러니까 몸은 막 미치도록 힘든데 그 아침 새벽 그 당일날 아침 그 수업 될 때까지도 떡진머리로 이걸 했는데 이게 마감을 못한 거예요. 마감 못하면은 사실상 F거든요. 마감 자체를 못한 건 F입니다. 아무리 그 전 단계가 튼튼하더라도. 그 교수님도 이제 얼탱이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교수님께서, 잠깐 이 말을 해도 되나? 이 말을 하면 교수님 성함을 못 말할 것 같고, 이 말을 안 하면 교수님 성함, 근데 그 뭐 그렇게까지 불법적인 건 아닌데, 이제 원래는 냉정하게 할 거면은 뭐 F 주고 이제 끝나야 되는데, 교수님께서 별도로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의 어떤 마음, 이렇게 상황이나 상태나 이제 여러 가지들을 조금은 참작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F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 1학년 때 그 교수님이 성함은 송규만 교수님인데 그때 이후로는 그 교수님이랑 수업을 같이 한 적은 많이 없어요. 근데 제 인생에서는 참 상징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분도 꽤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 학교에 들어가서는 그 또 애들 사이에서는 교수가 어떻다 이렇게 소문이 빨리 돌잖아요. 저는 그런 정보도 일체 없었거든요. 뭐 전 선배랑도 교류도 없었고, 선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 무슨 족보니 아니면은 뭐 팁이니 이런 건 일체 관심이 없이 그냥 살았어가지고, 수강 신청할 때도 그냥 아무나 찍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빡세다고 유명했던 분이었던 거예요. 막상 들어가 보니. 그 처음엔 좀 그런 줄 알았어요. 뭐 조금 삐끗해도 바로 종이 찢어버리고 다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분 빡센 분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천천히 보니까 빡센 분 약간 그 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저 사람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러고 있는데 저는 보니까 되게 정이 많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참 인격적인 그런 분이셨고, 그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후 학년들 하나하나 거치면서 그 저희 20대를 통틀어서, 제가 학교에 오래 있었거든요. 휴학도 하고 중간에 돈도 벌고 하느라. 통틀어서 그분이 참 따뜻하게, 겉으로 보면 전혀 따뜻해 보이지 않으신 분인데 좀 따뜻하게 국밥 한 그릇도 사주시면서 저랑 얘기도 나눠주시고, 지나가다 만나시면은 또 인사도 해주시면서 참 저한테는 이 20대의 상징적이었던 그런 어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오늘은 동영상이 길어지고 있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